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슬했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봄 날씨죠? 예, 따뜻하고 또 벚꽃도 피고 또 이제 많은 봄 꽃들이 이제 피면서 이번 주말에 이제 나들이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날씨는 포근하게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참 시장도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뭐 금요일날 미국장은 조금 혼조권 마감된 것 같고 아직은 완벽하게 안정화된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이제 뭐 국제금리도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는 뭐 이번에도 쫙 이제 업종별로 다 스캔을 해보면서 체크해보면서 흐름들을 보니까 이제 시작하고 이제 슈팅을 뭐 말할까 상승을 막 이제 내려는 그런 어떤 섹터나 이제 종목군들도 많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실적도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 기관들 막 외국인들 막 뭐 미친 듯이 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섹터 종목에 대한 포인트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뭐 크게 저는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음 주 전략인데 현대차 그룹을 한번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그 안에서 또 이제 그룹사 내에서 가장 포텐이 크고 혹은 이제 가장 저평가 메리트가 높은 뭐 그런 종목군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현대차 그룹을 한번 짚어볼게요. 작년 내내 안 좋았던. 그래서 그 부분과 미국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부터 체크해보죠. 나스닥이 1.3% 밀렸고 다우는 0.4% 올랐어요. S&P는 그냥 보합 정도. 그러니까 뭔가 혼조죠. 근데 나스닥이 유독 많이 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의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니까 보시면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보면 뉴욕 증시는 뭐 올랐어요. 대부분 유나이트 헬스 해서 쪼자자 에스모빌 비자 그렇죠. 근데 나스닥 보면 야 애플이 그냥 애플 1.1%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1.4%, 아마존 2%, 테슬라 3%, 엔비디아 4.5%. 그래서 빅테크 상위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 그래서 뭐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좀 감이 오죠? 예. 야,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솟구치듯이 연일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그 성장주에 대한 부담들이 시장에서 퍼진 거죠. 그게 이제 만들어졌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거기에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MD, 텍사스 TI, 그리고 넷플릭스, 퀄컴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빠졌던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가 뭐 리스크 발동되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매크로 단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의 어떤 문제로 지금은 섹터적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좀 조정권이었죠.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뭐 월요일날 이제 좀 올랐다가 화요일부터 쭉 이제 밀리는 형태로 그다지 별로 안 좋았고 좀 저항을 받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증시도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월화 이렇게 좀 오르다가 수목 금요일날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떨어진 채 월요일 대비 떨어진 채 이제 마감이 됐고 주봉 차트 보면 20주선의 저항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인 것 같다. 미국장 영향 같이 받은 부분이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강한 쪽은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가 굉장히 셌죠. 이번 주 동안은 2차 전지가 그냥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을 보시면 만들어냈고 바이오 쪽은 뭐 이번 주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바이오 쪽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 반도체도 별로 안 좋았죠. 삼성전자가 실적을 좋게 냈지만 사실 환율 효과에 좀 미쳤다는 정도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좋았고 또 개별 종목단에서 이제 좀 좋은 것들 그런 정도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이 다음 주는 그 뭐죠? AACR 미국 이제 암연구학회 어떤 발표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지션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스코라는 또
종양학회 쪽에 어떤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기업들까지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별주 장세, 이제 종목 장세라면 바이오 신약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것도 포지션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미용 관련된 종목하고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지션 갖고 있는 기업들, 뭐 MI텍 같은 것도 이제 상쳤죠. 지난 금요일 날. 예, 덴티온 같은 경우도 7% 급등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뭐 미용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내고 있고, 또 이제 LNF,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섹터의 어떤 강력한 시세들이 이번 주에 좀 있었고, 다음 주는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뚜렷하게 우상향하니까 장기 투자한다면 뭐 사실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장기 투자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너무 좀 올려쳤다. 좀 순환성으로 좀 돌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좀 코멘트를 이번 주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체크해 보시고, 2차전지가 뭐 이번 주는 압도했고, 셀트론 그룹주도 한번 볼게요. 근데 역시나 이제 예상했던 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죠. 이게 이제 블록딜 나오고 나서는 상당 기간 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비슷한 사례 말씀드렸던 게 이때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엄청난 블록딜 터지고 옆으로 한참 기었잖아요. 이때 이제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2020년도 4월달, 5월달에 다른 BBIG 막 전기차든 막 다른 바이오든 막 폭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으로 기었단 말이에요. 셀트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매물 소화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다른 쪽 좀 거래도 하고 다른 쪽의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블록들이 날 대비해서 더 떨어졌네요. 어쨌든 지금 블록들의 영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낮추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블록들은 아니었지만 그룹사 빠지는 거에 같이 연동돼서 밀리는 형태가 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조금 강력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같은 미용 관련된 기업들 우상향 패턴들, 루트로닉, 파마 리서치, 그리고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기업들 계속 이제 우상향의 기조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이제 추천 종목, 중간 추천 종목 볼 때, 종목보다는 이제 내용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이제 거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형주 약세를 낳고 있고,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형주 매도하는 부분에 우려는 있는데, 빅스 지수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려할까지는 아니고, 그냥 종목 전략으로 이제 세우는 게 나은 전략이다. 그래서 모빌리티 리오픈에 대한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있고, 리오픈은 다음 주에도 이제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확진자 수가 좀 정점을 찍고 조금 둔화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이제 2주가 지나잖아요. 다음 주 지나가면 그러다 보면 다다음 주에 대한 이제 이 거리두기 대대적인 어떤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에서 다음 주에 불겠죠. 기대감은 당연히 현실화 되기 전에 가장 크게 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항공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막 3, 40만 명 넘나들다가 이제 10만 명 이렇게 줄어들면, 그렇죠? 줄어들면 이런 어떤 것들이 생겨날 거고, 어쨌든 리오픈 테마는 글로벌 시장 공통 분모죠. 여행사 신규 상품 모집 본격화되고 항공업종 카드 사용액 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19로 2년 넘게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하지 못했던 보복 소비, 보복 수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을까? 저는 당연히 여행이죠. 공급이 한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부진할 수 있지만 향후 이익이 가파르게 개선될 수 있는 리오픈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된다 하면서 리오픈 테마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 한번 참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투어,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의류 화장품 이런 리오픈에 또 수혜를 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이번에 종목 잘 집은 것 같은데요. 현대글로비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오토에버, 종목 잘 골라놨네요. 대한항공 당연하죠. 하나투어,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현대차 이제 그룹주들이 작년 초죠. 애플카 이슈 때 고점을 찍고 그 뒤로 이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거의 1년 지금 한 두세 달 넘었죠. 1년 3개월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큼 떨어지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든 이제 뭐 공급망 이슈 부분 때문에 생산량 차질이 빚어진다 해서 이제 작년에 빠진 거잖아요. 어느 정도 좀 개선됐다는 어떤 내용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부분, 이제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못 되면서 현대차뿐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자동차 메이커들의 어떤 생산량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죠. 테슬라 제외하고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어떤 시각들이 점차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도 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 손실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많이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이제 섹터군으로서, 자동차 섹터 이제 전동화 비율을 높이고 있고, 또 향후 뭐 자율주행 시대, 또 전기차 시대에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내연 기관의 어떤 시대에서의 어떤 위치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는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도 있어요. 미국에서의 어떤 전기차 공장 설립 내지는 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아직 실현이 안 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실망하는 그런 부분도 컸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비롯해가지고 오비스 퍼 단으로 10배가 안 되는데요. 사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지금 뭐 퍼 기준 주가 수익 비율로 치면 한 6배, 7배, 적게는 5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뭐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피어 그룹이 이제 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면서 결국은 이 공급망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 건지, 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보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을 해봐야지 투자를 계속 할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요, 여기 이제 보시듯이 2021년 1월 달이죠.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50%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뭐 파토 난 거죠. 쭉쭉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식으로 나오게 됐고, 어닝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주가 차트 보시면 그 당시 단기적으로 이제 이게 뭐 60, 70% 고점 저점하고 고점하고 비교하면 요 정도였던 큰 상승을 보였고, 그 뒤로 정말 처참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반등,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오고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저항받았던 것 자체, 여기서 저항받았던 것 자체가 단기간에 이제 돌려세우기 좀 어려운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이제 저점 구간을 좀 다진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조금
시간적으로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기아는 그나마 좀 나은 수준입니다. 이제 애플카 이슈 때 고점을 이제 10만 원 넘어서는 고점을 찍고 나서 그래도 이제 시세를 좀 받쳐줬어요.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장기 평선 저항을 받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쭉 밀려서 480일 이동평균선은 지지를 받았네요. 그렇죠? 하지만 240일 중장기 이평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솟구치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매우 확률상 낮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현대차 그룹 대형 3사,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요 세 종목 중에서는 기아가 이제 어떤 펀더멘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3사 중에서 비중을 만약에 크게 가져간다든지 높인다면 기아를 높이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보통 3사 중에서 많이 빠진 거를 더 많이 살려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이제 대중적인 습성인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걸 더 살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인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기아 같은 종목을 오히려 비중을 더 높인다든지 하는 게 더 이제 기아를 비중 높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굳이 이제 3사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굳이 3사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기아가 가장 낫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 오토에바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육성이 되고 있고, 그쪽에 대한 포텐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중장기 이평선을 아예 돌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저점을 높였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시세의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 이제 그룹 내에서 종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높이면서 중장기 평선 지지받고 정배열로 돌아서는 흐름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현대 오토배하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뭔가 좀 특별한 스페셜한 면이 있다는 거죠.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나온 이제 기사인데요. 뭐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 없어가지고 사실 요 내용을 한번 체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혼자 웃는 테슬라 왜 해서 최근에도 보시면 테슬라만 엄청난 이제 판매량과 실적에 서프라이즈함을 이제 고성장을 이제 내고 있죠. 지금 자동차 업체 중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족해서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50만 대, 100만 대씩 생산 예상치를 낮추고 있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기업은 자체 OS 기반의 테슬라 생태계를 구축했다.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다 이제 외주죠.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 칩이나 이런 것들 다 외주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설계도 다 자기들이 하고, 그래서 대량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외주를 이제 파운드리를 주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이제 그 파운드리 업체에서도 만들어 주거든요. 다른 데는 막 이것저것 이제 이것저것인데 테슬라는 딱 일관된 걸 이제 통합돼 있으니까 자체 OS 소프트웨어 기반 자체가 통합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냥 단일 제품 대량 생산으로 이제 수주를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들의 위주의 반도체 수주는 뒷전으로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겠죠. 뒷전으로밖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기사 내용 보죠.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에도 타격이 가장 큰 건 시발점이었던 자동차 업계다. 여전히 신차 계약 이후 출고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정도다.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GM, 포드 이런 기업들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2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생산량도 예, 야 전년비 대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포드도 순이익이 25% 줄었고 그나마 선방하던 현대차도 영업이익이 증권가 예상치 컨센서스를 밑돌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도 많이 밀리게 됐죠. 반면에 이제 전기차 1위 테슬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3분기 순이익이 1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늘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 영향권에서 벗어난 셈이죠. 시장 확대 중인 전기차 선두주자라는 이유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배터리 제조사 등 실적에서 반도체 여파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혼자 웃을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자체 OS 운영체제가 있다. 테슬라는 애플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하드웨어를 잇는 iOS 중심으로 애플 생태계를 만들었죠. 이는 구독 경제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지금 고성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테슬라는 원격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강력한 OS 체계를 구축했죠. 관련 칩도 직접 설계하고 자율주행 플랫폼도 만듭니다. 테슬라 대표 전기차 모델 3는 10개 미만의 전자제어 유닛이 대부분 기능을 수행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들이 다 설계해서 이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10개 미만으로 딱 압축돼 가지고 여기에서 기능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경쟁사들, 뭐 현대차 비롯해 가지고 완성차 메이커들, GM, 포드 이런 회사들은 수십 개의 ECU가 필요합니다. 전자제어 이제 유닛, 이제 전기 신호, 뭐 신호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어떤 반도체 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음량할 때 뭐 필요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할 때 뭐 필요하고 그렇죠? 다 따로따로 이제 기능마다. 여기는 이제 딱 기능을 자기들이 설계해서 압축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거고 여기는 비효율적으로 외주를 주기 때문이에요. 자체적으로 안 하고. 이게 기반이었죠. 항상 그동안 해온. 근데 앞으로는 사실상 이제 전동화잖아요. 자동차가 다 전자장비처럼.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이런 어떤 칩과 이제 반도체들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테슬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OS를 가지면서 OS 체계를 통해서 이제 계속 고도화를 시키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는 그냥 원격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서 얹거나 해야 돼.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 간의 이제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테슬라는 OS 고도화로 필요한 반도체 개수를 줄인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강점은 반도체 유연성이다. OS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칩 하나하나가 책임지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죠. 그러니까 OS가 역할을 상당히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범위한 중앙 통제가 가능한 덕분이다. 따라서 테슬라 전용 칩이 아닌 범용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 등을 사용하려다도 자동차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막 그 자기들 차량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 뭐 소나타, 뭐 아반떼 뭐 이 차량마다 다 이제 그 거기에 맞는 그걸 만들어서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중앙 통제 가능한 OS를 통해서 필요한 어떤 그 각기 막 특수화된 그런 전용 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범용으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OS가 다 중앙에서 통제하니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당연히 파운드리 쪽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는 자체 칩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는데 그치지 않고 설계 분야에서도 협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교류하고 대량 주문이 이뤄진다면 테슬라를 당연히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사 대비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진다는 의미다.
테슬라는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의 공급망, 엔지니어, 생산 담당 팀들이 독창성과 민첩성, 유연함을 갖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처를 했다 하면서 압도적인 지금 경쟁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테슬라는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요? 각 이제 완성차 업체마다 자체 OS를 갖고 또 자체 이제 소프트웨어와 이제 칩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 설계 능력들을 갖추는 게 아주 핵심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룹 내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어떤 능력들이 결국은 경쟁력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테슬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개념 특징을 간략하게 좀 체크해 볼게요. 차량용 전자 제어 시스템은 크게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차량 반도체 하드웨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센서 같은 거 있죠. 인지하는. 그리고 이제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등을 제어하는 전자 제어 장치, ECU라고 하죠. 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각종 장치들을 또 직접 구동하는 이 구동장치, 액추에이터라고 불리는 제어를 시키는 이런 데 사용되는 반도체를 총칭하는 걸 말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현재 자동차는 대당 평균 200에서 400개 이런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그보다 훨씬 적은 반도체가 있어도 돌아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성이 되고요.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이런 분야를 전담하겠다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합병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탄생한 그런 합병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자 제어 이제 시스템 구성을 보면 이 센서를 통해 가지고 뭐 시각적으로 레이더 센서, 충돌 감지 센서, 우리 이제 차량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제 빠바빵 이제 경고 뜨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이제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 것들 이제 센서로 이제 감지하고 또 외부 신호 감지를 통해서 이제 제어를 이제 시키는 쪽, ECU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해서 이제 하드웨어 쪽,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외부 신호가 감지돼서 이걸 또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드웨어를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쓰는 것도 OS 그 이제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구동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신호를 주고 또 도출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구동 장치, 바퀴 돌아가고 브레이크 잡히고 에어백 터지고 히터 돌아가고 인젝터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제어 명령을 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다. 전자 제어 시스템이.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하다.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향후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2040년쯤 되면 전 세계에 출시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을 이제 전기차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가가치는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는 2.1배, 자율주행차는 한 3.2배 정도로 증가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망은 굉장히 밝고 또 많은 기업들이 또 도전을 하게 될 거라 보여지고요. 주요 제품별 반도체 탑재량을 보면 내연기관차 아까 한번 2,300개라고 했잖아요. 자율주행차는 2,000개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을 보면 아까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쪽이 53%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제조사별로 보면 네덜란드 NXP 막 인수 얘기 나오는 인피니언 독일 그리고 르네사스 일본 요 3대 기업 중심으로 매출 상위 10개 기업이 세계 차량용 반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이게 굉장히 공고화돼 있죠. 안정성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게 구도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조사별 차량용 반도체 매출을 보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비중이 60%라는 거. 보시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이제 3.4% 비중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안 보이죠. 네덜란드, 이제 독일, 그리고 르네사스 이제 일본, 텍사스 인트루먼트는 그 미국에서 결국 이제 뭡니까? 이제 이런 보시도 이제 독일 아니겠어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 없이 지금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이 소부장 이런 어떤 공급망에 대한 내재화를 하고 있는 어떤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촬영은 반도체를 내재화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전 세계 MCU 산출량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에서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는 보시면 한국이 72%, 낸드가 44%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20년도 기준입니다. 첨단 파운드리는 40% 정도, 대만이 60%, 파운드리 쪽에 18%. 근데 차량용 반도체 쪽 보세요. 미국 31%, 일본 22%, 독일 17%.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가 그래도 5위권 이렇게 들거든요. 현대차 그룹 해가지고. 근데 자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이렇게 비중이 점유율이 낮아요. 이거는 굉장한 취약성을 띠고 있다는 거고, 다른 데서 공급망 막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3%밖에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주요국 세계 시장 점유율 이제 비교를 보면 차량용 반도체하고 자동차 생산량 및 수출하고 이렇게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주요 이제 자동차 강국이죠. 미국과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량으로는 독일 보세요. 5.5%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일본이 10.5%, 미국이 11.7%, 우리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4.3%, 4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 부분은 사실상 미국, 일본, 독일이 생산하는 어떤 비중보다, 전 세계 차지하는 생산하는 비중보다 월등히 높죠. 수출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수출하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생산량이 4.3%전 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2.3%, 절반밖에 안 되죠. 절반.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지금 공급망의 어떤 차질 이슈에 취약하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쪽에 대한 육성이 우리나라는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하고 있을 거고. 우리나라 3대 이제 육성 산업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또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여기에 같이 부합되는 게 차량용 반도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땅에서도 강력하게 육성이 되어질 거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차량 반도체 관련된 포지션 갖고 있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엄청난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 제가 볼 땐 전략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한국 차량용 반도체 해외 의존도 높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자료들은 다 이제 여기 이제 연구원 보고서 논문 자료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발췌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은 자동차용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죠. 그런 기업은 장기 성장 트렌드를 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산업 내에서 어떤 분야가 그 산업보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산업이 연평균 한 10%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A, B, C, D 뭐 이런 어떤 산업 부분이 있는데 A 산업 부분이 한 20% 성장하더라. 그러면 이거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수익률 면에서 높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도 그런 분야를, 그런 기업을 투자하는 이유겠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보시면
반도체 매출 현황을 보면 연평균 증가하는 부분이 다른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분야가 차량용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9%.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 포지션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투자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는 의미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언론사 내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자동차 공급망 문제는 경제 영역을 벗어났다는 거죠. 지금 22년도에도 반도체 수급 문제로 완성차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을 많은 이제 또 빅메이커들이, 자동차 빅메이커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용 히토류 뭐 이런 것들 뭐 수출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급망 전체로 이런 어떤 우리가 경제 논리가, 경제 영역의 어떤 논리가 아닌 뭐 정치적인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겹치면서 결국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고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공급망 자체를 자기 자국에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미국이 가장 거기에 적극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논리로 따지면 가장 효율적인 쪽에서 생산하잖아요.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뭐 설계는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하고 해서 설계조 줘서 만들어 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건데, 이거를 이제 막아버리니까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향후 이제 패권 경쟁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지정학적 최근의 이슈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 러시아가 이제 막 자기들 거 갖고 있는 것들 수출 안 해버리잖아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더 커지고 있고, 이게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단일 기업이 생산 전반을 아우르는 내재화를 추진하면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당연히.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외부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각국 정부도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전환으로 줄어드는 일자리가 채워질 수 있어서다. 자동차 회사들의 덩치 싸움이 어디까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서, 결국 이제 지금은 굉장히 큰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차량용 자동차 반도체 분야, 이 분야 아주 유명하다. 빅테크 기업들도 이쪽에 이제 진출하면서 이 생태계도 변화되고, 또 이제 이 수요가 굉장히 거대해지는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퀄컴, 엔비디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역시 통신 컴퓨터 등 고유 분야 칩셋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영역을 확장 중이다. 엔비디아도 이제 현대차 이런 데랑 협업을 다수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제 자율주행, 엄청난 그 차량 반도체 앞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겠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디지추싱 다 지금 그런 쪽. LG전자까지 마그나하고 같이 합작사 설립하고, 폭스콘도 일본 지리자동차와 합작사 설립하고, 소니도 이런 분야로 이제 진출하고, 그래서 이 분야의 어떤 성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포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한번 보죠. 현대오토에버, 이제 현대차 그룹 미래차 전략의 숨은 주역이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앞으로 상당히 또 포텐이 크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현대차 그룹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대규모 투자. 그래서 이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차량 반도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졌는데, 이 분야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는 거를 현대오토에버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 내에서도 가장 포텐이 클 수 있는 쪽이다. 현대차는 지난 2일 2030년 전사 매출액의 30%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12조 원의 소프트웨어 투자까지 엄청나게 집행하네요. 총 12조 원의
소프트웨어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매출액의 핵심 영역은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또 이제 인포테인먼트, 편의사양 등 커넥티비티 서비스, 그리고 금융, 정비, 쇼핑 등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 디바이스화 되어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업체로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강화 전략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확대 적용해서 앞으로 이걸 플랫폼화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도화 시켜 나가겠죠.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 확대, 파워트레인의 전동화로 인해 차량용 소프트웨어 복잡성이 증가하고 차량 한 대에 채용되는 제어기, ECU, 아까 이제 말씀드린 ECU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ECU의 증가는 최근 생산 병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다. 현대 기아는 앞으로 차량 제어기를 통합해서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고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테슬라처럼 그것들을 이제 통합시키고 또 자체 OS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 필요한 반도체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여기서도 지금 그걸 알고 이제 실행하는 거죠. 현대차 그룹도. 차량 제어기를 통합해서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겠다. ECU 요거 이제 들어가는 거 수준을. 그러면 이제 그만큼 반도체 수급 불균형의 어떤 피해를 덜 볼 수 있다. 이걸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반도체 수급 불균형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현대차 그룹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추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오토에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오토에버는 2021년부터 모빌진 클래식을 전 차량 도메인에 공급하고 있으며 ADAS 통합 제어기에 장착될 모빌진 애댑티브를 앞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겠다는 거죠. 모빌진 AD의 대당 공급 단가는 10만원 수준으로 제네시스 등 고급차 라인업을 시작으로 전 차량 라인업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시스에 일단 시작하겠지만 전 차량 라인업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현대차가 1년에 한 400만 대씩 지금 차를 만들고 4,500만 대 이렇게 만들죠. 그럼 이제 10만원 곱해보면 4, 5천억 된다는 거예요. 매출. 그래서 22년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액은 전년비 40% 이상의 고성장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차량 서비스 확대 수혜를 본다.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이제 통합 제어죠. OTA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량 연동 서비스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죠. 동사는 맵 오토 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수집된 차량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독자적인 원격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FMS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룹산의 역할 확대가 기대가 된다.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비전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면서 우호적인 어떤 시각, 투자 의견은 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이제 의견을 제시했다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도 그룹사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장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가장 큰 기업으로 현대오토에버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이 현대오토에버하고 함께 현대글로비스가 중장기 평선 위에서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이제 정배열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뭐 하는 회사죠? 운송회사죠, 운송회사. 지금 이제 공급망 교란 연장에 수혜를 보고 있다. 지금 운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아졌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캡티브 마켓의 매출도 있지만 또 절반은 또 외부 또 이제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운임 가격 상승에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현재 저평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예. 다른 어떤 그 운송 그런 쪽하고 비교해서 피어 대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다.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에 내재화되는 부분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지만 사실상 저평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이제 영업이익 3,023억을 기록할 걸로 전년비 44%나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기존 뭐 KB증권의 전망치를 21% 상회하는 수준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승하는 이유를 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물류, 해운, 유통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6.4, 6.4, 4.6 전년비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 1분기에도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물류 부문 수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벌크선 운임, 컨테이너 항만 정체에 따른 PCTC 선의 수혜, 또 이제 원화 가치 절상으로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글로비스 투자 포인트는 최근 중고차 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서 현대글로비스의 오토비즈 부문 성장이 기대되는데 중고차 사업을 여기서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이제 수소 쪽도 이제 막 하죠. 배터리 리스라든지 그리고 PCTC 부문의 외연 확장. 예. 그리고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번에 러시아 쪽에 대한 이제 그 공장이잖아요. 러시아 공장. 예. 그래서 CKT라는 게 반조립 제품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 공장으로 부품을 보내서 러시아 공장에서 이제 조립해가지고 거기서 완성품을 판매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쟁 사태로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장기화되면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보죠. 현대차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자동차 종목들 싹 다 이제 리서치를 좀 냈는데요. 1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보면 생각보다는 좀 선방이다. 선방할 걸로 전망이 된다. 1분기 실적은 선방할 걸로 전망이 된다.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올랐으니까 또 이제 대부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순이익단으로 이제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전년비 2.9%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글로비스가 44% 전년비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더 강력하다는 거죠. 글로비스가. 그래서 2월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3월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 외부 악재로 최근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7조 초반에서 1.6조 후반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시 나쁘지 않은 결과다 해서 일단 러시아 쪽에 대한 어떤 매출에 있어가지고 좀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루브라 영향 때문에 루브라 가치가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뭐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달러 내고 현대차 사지 않잖아요. 루브라 내고 사잖아요. 그럼 이제 루브라를 달러로 이제 그 전환시켜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루브라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어쨌든 무난한 뭐 생각보다는 선방하는 실적을 낼 것이다 했지만 그게 이제 뭐 달러에 기반해서 좀 일시적인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재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했네요. 그리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추가적인 전동화 전략 발표 기대감도 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가까운 시일 내로 미국 전동화 전략에 대한 별도의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임을 암시한 바 있고 주요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선 생산 회복 사이클 그리고 한 발 늦은 만큼 매력적인 미국 전동화 전략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기대한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목표 주가는 역시나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대하고 있다. 올해 조금
보수적인 의견들을 좀 갖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제네시스는 굉장히 좋은 거 계속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기아의 이제 리포트인데요. 기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평가들이 좀 좋습니다. 예, 실적 성장주다, 차별화가 시작된다 해서, 특히나 이제 전기차가 잘 팔려요. 예, 기아의 전기차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전기차 수익성 향상, 그리고 이제 중국 공장 흑자 전환 예상, 이런 것들이 지금 업종 내에서도 탑픽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주가 차별화 예상된다. 뭐 다른 그룹주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판매 대수 회복세가 되고 있고, 컨센서스 부합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투자 포인트는 2023년까지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 21년에는 대부분 완성차 업체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향상, 동반 주가 상승으로 차별화가 어려웠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비용 정가 능력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 간의 실적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라는 점 해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가 나타난다면 신뢰도 상승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회사다는 타이틀을 걸고, 작년도 이제 마이너스 1.9%의 전기차 영업이익률을 보였는데, 20년도겠죠? 예. 근데 이제 작년도 3.5% 영업이익률을 냈고, 올해는 5.7% 목표를 낸다는, 이렇게 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 가능성이 있다. 니로 1세대의 성공을 기반으로 EV6와 니로 2세대는 경쟁 차종 대비 가격이 5에서 10% 프리미엄으로 책정이 됐고, 여러 가지 어떤 호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판매 호조로 연결되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23년 출시되는 EV9은 포타 이제 중앙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예. 중앙에서 펌웨어가 이제 그 업데이트 되는 테슬라처럼 그런 걸 이제 장착해가지고 출시된다는 거고요. 대형 디스플레이와 연결 서비스 제공으로 하이테크를 강조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그룹사 내에서 기아차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들을 각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제 리포트인데요.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전망들이 좀 안 좋아요. 특히나 이제 공급망 회복 지연, 그리고 물류망 불안으로 이중고의 아쉬운 영업 환경이다. 최근에 이제 원재료비 상승, 결국 이제 부품들을 AS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원재료비 상승,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운송비까지 부담이야. 아니 뭐 저기 브라질이든 유럽이든 AS 물량들을 계속 이제 운송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송비가 올라 막. 그러니까 이 기업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대차나 기아보다, 뭐 글로비스보다, 현대오토에버보다 가장 안 좋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제일 그룹사 내에서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나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주가 전망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 보면, 르네사스,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일본 회사죠. 르네사스 가동 중단,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공급망 불안 등 생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부품 재고 축적과 기존 차 운행 증가로 AS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신차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기존 차를 운행하면서 AS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근데 운임비 상승 때문에 물량 증가 대비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덜 따라온다. 수익성이 예를 들면 물량이 한 20% 증가했는데 수익성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5% 증가에 그쳤어. 이런 식인 거죠.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룹사 내에서는 아직은 조금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평가들도 좀 안 좋고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은 뭐 그룹 전체에 대해서
너무 내려와 있어요, 사실. 예, 밸류가 너무 내려와 있고 이런 우려감들이 다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부정적이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다뤄보고 또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된 산업의 지금 현황, 흐름 그리고 이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 연구원 논문이 굉장히 좀 길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읽었어요. 예, 자세하게 보면서 이제 종목들도 이제 추렸죠. 종목들도 추려가지고 이제 이쪽에 대한 종목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내가 좀 투자를 시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게 됐고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뭐 쇼티지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확실하게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가지게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 설명들을 좀 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주 전략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